근데 저는 이 한일 간의 이 국민 감정의 문제에서 한 10년, 2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미묘한 변화가 좀 감지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냐면,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되게 수세적이고 되게 약간 억울해하고 열받아 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일본이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대역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인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2021년 7월 23일 오후 8시 11분이에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드디어 역사적인 2020 도쿄 올림픽이 이제 개막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올림픽 하면은 역사랑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알만한 사람들 알겠지만 올림픽만큼 또 역사랑 관련 있는 컨텐츠가 없어요. 그렇죠? 어,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역사적인 그 이벤트이기도 하고 많은 국제 정치나 약간 현대 여러 가지 일들이 올림픽에서 발생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올림픽이랑 역사는 정말 떼야 뗄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는 일본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상한 거 가지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역사 문제랑 올림픽이 엮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랑 관련된 뉴스를 저희가 다루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미 좀 이슈가 지나가긴 했지만 우리 선수단 그 응원 문구를 가지고 문제가 되었었던 그 뉴스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긴 말 안 하고 바로 그 뉴스 기사를 간단하게 요약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신의 잘 보입니다. 네, 이건 중앙일보 7월 17일에 이제 올라와 있었던 기사인데 제목은 신에겐 5천만 응원 선수촌 이순신 현수막 철거 우길기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은 조금 산만한데 좀 산만함에도 불구하고 제목만 보고도 무슨 내용인지 대충 추론이 가능하겠죠. 네, 이 도쿄 올림픽 그 한국 선수단 아파트 거주층에 그 대한체육회에서 응원 문구를 건 거예요. 응원 문구가 뭐냐면은 신에게는 아직 5천만의 국민이 남아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서 이렇게 반발을 한 거죠. 이거는 정치적 이슈, 역사적 이슈가 걸려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IOC 규정에 위반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철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항의를 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한국의 이 응원 문구는 철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시죠?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어옵니다. 요거가 이제 결국 그 현수막이 철거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여기 기사에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있는 거는 IOC에 이제 진정서를 낸 게 이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문구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진정서를 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선수단 앞에서 똑같이 약간 정치적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 있는 우길기는 여전히 일본이 응원 그 공식 플래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IOC가 딱히 특별한 제재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어떻게 좀 보면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내용으로 이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딱히 먼저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씩 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옛날 비슷한 이슈니까 이게 꼭 한일전 같은 거 하면은 꼭 이런 식으로 항상 양국이 역사 문제를 가지고 이제 대립을 하니까 조금은 염증이 느껴져요. 보는 또 시작이구나. 양쪽이 확실히 스포츠란 게 정치적인 문제? 랑도 깊이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좀 너무 소모적인 논쟁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더군다나 요새는 또 한일 간의 기류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일본 측의 대응도 분명히 잘못됐지만 우리나라 측의 대응도 그렇게 저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생각을 가다듬을게요.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좀 소모적인 논쟁이고 우리 측의 대응도 좀 별로다.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이슈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의문이었거든요. 의문점인데 첫 번째 의문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올림픽 헌장 50조를 위반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뭐 대충 50조가 그거더라고요.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행위 금지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종교도 아니고 인종도 아니니까 당연히 정치적 문제겠죠. 정치적 선전행위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왜 정치적 선전행위인지 자체가 일단 잘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제기한 단체인데 이 문제를 제기한 단체가 약간 일본의 물론 공식 단체죠. 공식 단체긴 한데 아까 여기 어디 나왔었는데 그거 좀 하여튼 위에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일본의 극우 단체거든요. 음.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무슨 민주 무슨 당이에요. 하여튼 유명한 그 맨날 그 독도 내놔라 하는 뭐 그런 당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메인 정당이 아니고 굉장히 소수 정당, 굉장히 독립되어 있는 소수 정당이 제기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제가 의문점인 거죠. 이렇게 작은 단체가 특수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작은 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게 이렇게 엄청난 이슈가 돼가지고 한 나라의 선수단의 응원 그 뭐라고 해야 돼 캐치프라이즈까지 바꿀 정도로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결정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저는 의문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두 가지 점이 좀 의문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사실 그런 점에서 IOC의 그런 대응이라는 부분에서 한국 네티즌들도 많이 의아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이 기사만 봤을 때는 물론 다른 기사에도 그런 내용은 따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일본 정부에서 이거를 요청하거나 일본 음, 음. 체육회에서 이걸 요청하거나 그런 게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지금 봤을 맞아, 때는 맞아, 맞아. 예, 예. 극우단체 시위가 이 선수촌 앞에서 이루어졌고 뭐 만약에 근데 그 시위 자체가 뭐 이렇게 선수들의 휴식을 방해한다거나 이런 이유였다면 음. 그 요인이 되는 거니까 이걸 치우겠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헌장 50조를 들고 와가지고 이게 정치적인 문제니까 떼라 라는 식의 공문을 보냈다라고 하면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확실히.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다른 기사를 보니까 이 과정이 좀 나와 있긴 한데 극우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우기기를 들고 와서 이렇게 항의 시위를 하고 음. 요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대요. 일본 내에서. 그런 다음에 그 극우 단체도 당연히 그 IOC한테 뭘 얘기를 했고 일본 정부도 공식적으로 나중에 얘기를 하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음. 극우 단체가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슈화를 시킨 거죠, 제대로. 그리고 음. 일본 언론이 그걸 물은 거고 일본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나오긴 하네요. 네,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조금 저는 우리 측 대응이 약간 잘못됐다는 점이 음, 애초에 이걸 내걸었으면은 일본의 그런 우익 단체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계속 그것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거두지 않고 계속 내걸고 자기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걸었다는 자체가 일본 측의 논리를 인정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일본의 그런 뭔가 논리에 좀 알려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예. 근데 IOC에서 이거 내려달라고 하는데 안 내리고 어떻게 배겨요, 그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아, 요청이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데 IOC 음, 요청이니까 못 버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첫 번째 의문점이 든다 했잖아요. 뭐 정치적 어, 메시지가 어, 이게 어떻게 결부가 되느냐. 맞아, 근데 맞아. 이제 예. 한국과 일본의 특수한 관계를 생각을 했을 때 한국에서 말하는 역사적 메시지가 역사적 메시지나 역사적 인물이 결국 지금 현재까지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어떻게든 비하할 수 있다라는 점이 특수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례로 들면은 이 문제가 비단 이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비슷한 문제들이. 특별하게 나왔던 게 2013년도에 한국에서 동아시안컵을 개최했었어요. 음, EFFA에서.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결승전이 한국과 일본의 결승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붉은 악마들이 이제 건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역사를 믿은 민족에겐 뭐 미래가 없다라고 하고서 안중근이랑 이제 이순신 현수막 걸개를 이제 걸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은 한일 간의 역사 문제가 양국의 정치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였고 이제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라는 그 메시지 자체가 지금 양국 정부 간에 나와 있는 갈등을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라고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됐고 대한축구협회에서 직접 붉은 악마한테 가가지고 철거해야 된다 그래서 철거하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건 역사적인 역사적 위인이 한 말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일본이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한국과 일본의 특수한 상황을 봤을 때 반일 감정이 이제 일본은 일본대로 반한 감정이 있고 한국은 한국대로 반일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 메시지가 결국 이순신이라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반일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메시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 일본 측에서는 이거를 이제 정치 문제로 시비를 걸 수가 있었고 IOC도 그 전 사례들을 봤을 때 국제기구들은 이런 문제 있을 때 한국과 일본 같은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봐도 일본 측의 말에 일리가 있다 해서 거의 일본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결국 이제 수용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그 점은 한국과 일본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했을 때 정치와 역사는 이제 분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다른 인물의 말을 걸었어도 문제가 됐을까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 자체가 그렇게 이렇게 반일이라는 이미지를 막 담고 있는 말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우리가 그렇긴 하죠. 사실 얼마든지 그런 응원 문구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말들이고 어느 정도 한국에서는 이게 민화가 된 말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제 일본에 갔으니까 또 썼을 수도 있긴 있겠는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되게 놀랐던 부분은 일본 네티즌들이 이거에 되게 굉장히 열받아 하더라고요. 음, 아, 이렇게까지 반응이 세게 나올 거라고 전 사실 생각을 못 했었는데, 뭐, 사실 이 문장을 보고서 이순신이 반일의 상징이고, 그래서 일본을 지네가 한국인들이 뭐 물리치러 왔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조금 의아하기도 했고, 사실 이 뒤에 나왔던 다른 기사 있잖아요. 그 호랑이 범 범 내려온다. 그 내려온다. 기사도, 그 기사를 보고서도 계속 묵으리. 일본 애들이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트집을 잡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가 되면 사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상징성을 생각했을 때, 흔히 말하면 PTSD가 아주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밈화가 된 건데, 어떻게든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일본 사람들은 이걸 보자마자 그 아픈 추억이 떠오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차게 패배했던. 근데 그 일본인들 댓글 보면 대차게 깨졌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패전국의 장수의 말을 굳이 저렇게 빌어가지고 해야 되냐 이런 식의 댓글을 봤거든요, 제가. 음, 그러니까 쟤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 이제 PTSD 얘기를 하셨지만 만들어진 감도 없잖아 있고. 음. 사실 어, 요즘 워낙 또 이 올림픽 외에도 한해간의 현안들이 민감한 사안들이 많으니까 이게 또 평소 때보다 더 격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일본 특유에도. 정치적 음모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정치적으로 뭐까지는 아닌데 그냥 양국 간의 국민 감정이 조금 지금 국민 감정이 격화된 너무 안 상황이다. 좋은 상황에서 음, 음. 다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한테는 별거 아닌 문구인데 그쪽에서 엄청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이순신 저 문구가 이제 이순신을 상징하는 문구 중에 하나니까 예,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선이 침략 전쟁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렇죠.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좀 약간 어이가 없었다는 생각인데 만약에 조선이 침략을 해서 일본 열도를 이렇게 치는데 음, 음. 이순신이 이런 말을 하고 도쿄 센터를 깠어요. 그랬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예,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치. 방어군이었잖아, 조선은. 그치. 그러니까 침략군을 방어군의 입장에서 막을 때 이거 그리고 엄청난 수세 상황에서 한 얘기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문제 삼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이제 좀 트집. 어이가 없는 부분도 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게 개도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익단체에서 일을 많이 키운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게 뭔가 증폭 효과가 다른 때보다 엄청 컸다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데도, 근데 하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좀 떠오른 건데, 어, 어쩌면은 이게 그 일본인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 자체가 어떤 하나의 징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만큼 지금 한일 관계가 민간 차원까지도 지금 굉장히 악화돼 있고 굉장히 멀어져 음. 있는 상태다. 과거와 다르게. 저는 사실 뭐지 우려스러웠던 거는 그거거든요. 그전에는 한일 관계가 계속 뭐 정부 차원에서 뭐 안 좋아지고 이러더라도 사실 민간 차원에서 교류는 어마어마했잖아요. 한국이랑 일본이랑. 양국 간에 뭐 문화도 엄청나게 교류가 많았고 말할 것도 없이 관광객들도 서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경제 교류도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그 교민들도 서로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약간 민간에서 뭔가 활동이 이루어지면은 정부에서 아무리 이렇게 아젠다를 걸어서 밀고 가더라도 성공하지 못할 거다라는 확신이 나름대로 있는 사람인데 근데 최근 상황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이동이 제한됐고 코로나 전에는 그 하여튼 한일 간의 관계가 안 좋아서 서로 막 입국 금지 막 이런 것까지 시킬 정도로 되게 사이가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민간 간의 교류가 없는 상태로 의외로 몇 년 동안 지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일본에서 이렇게 민간 단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반응들을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에 이렇게 큰 안 좋은 반응들을 보이는 것 자체가 한일 관계가 정말로 민간 단계까지 안 좋아진 하나의 징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하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런 징후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는 동의를 충분히 하는데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 아까 하치님 얘기했던 그 극우단체라는 포인트인데요. 음, 음, 이 극단주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단체들이 가지는 과대대표성이랄까요? 음, 그러니까 사실 별것 아니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몇 명 안 돼, 뭐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 민간 차원 아니면 뭐 국가의 전체적인 어떤 입장 이런 것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이 사람들이 활동이 많고 음, 워낙 그런 언사들이 자극적이니까 이 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언론에서 부풀려지고 음, 그럼 언론에서 부풀려지면 그게 이제 마치 나라 전체의 어떤 입장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비단 일본 극우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사실 또 아니잖아요. 그치, 그치. 이제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도 극우 단체들이 갖는 어떤 그런 과대대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본다면 이 극우 단체들의 말에 사실은 IOC 같은 좀 뭐 소위 좀 중립적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단체들이 오히려 이런 극우 단체의 그런 언사들에 너무 휘둘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음, 과대대표화가 더 진행이 가속화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런 뭔가 집행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런 극단적인 언사들에 좀 휘둘리지 않을 필요가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고요. 언론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들이 의도한 바가 얼추 이쪽 극우단체들이 오히려 대신 말해주고 있는 격이 되어서 더 그걸 부추기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부풀려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음, IoT가 확실히 좀 태도가 애매모호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자기네들은 중립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번에 평창올림픽에서 한반도기에 독도가 들어있는 거를 두고는 빼라고 하고 독도를 빼라고 하고 또 그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그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되어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일본 편을 들어주고 또 우리가 이 응원 문구를 거는 거에 대해서는 또 제재를 하고 전범기에 대해서는 또 제재를 하다가 무야무야 시켜버리는 이런 게 과연 IoT가 좀 과연 중립적인가? 오히려 저는 갈등은 더 부추기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IOC가 편파적인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오히려 일이 더 커지고 있다.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기계적 중립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음, 사실 이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국제 대회랄지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국가들이 뭐 지금으로선 1세계 국가들 뭐 지금이라고 얘기하는 죠 어쨌든 선진국 음, 음, 1세계 국가들 특히 대부분
유럽과 북미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대체로 이전 시대 제국주의 국가들이고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국가들이고 그런 나라들인데 사실 이런 나라들이 지금에 와서 무슨 정치적인 언사를 하겠어요. 이런 올림픽 같은 거에 나와가지고 지들이 그죠? 당한 건 없잖아요. 음. 근데 이제 만약 피식민국이었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쟁이라는 것이 이제 본질이 되는 이런 올림픽이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나름대로는 평화적이지만 그것들을 표출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건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너네가 표출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가해를 저질렀던 식민지를 건설해서 가해를 저질렀던 그런 제국주의 국가들한테는 오히려 득이 되는 그렇지. 그런 형태의 기계적 중립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렇게 전 2차 대전 이후에 판이 짜인 세계에서 얼마나 좀 기계적인 중립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엔 중립적이지 않은 형태의 어떤 그리고 뭐 조율인가라는 것들이죠. 스포츠라는 것 자체가 특히 근대 세계 이후에는 2차 대전 이후에는 거의 전쟁의 대리전 양상처럼 이제 국가 간의 특히 국가 간의 경기에서는 그 전쟁을 대신하려고 하는 역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경쟁 체제인데 거기서 분출이 되는 건데 그거를 과연 중립적으로 또 조절할 수 있을 것인가? 중립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걸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IoT 같은 단체로 또는 뭐 기준이 그때그때 달라져 버리고 좀 더 IoT한테 돈을 투자를 많이 한 나라에 좀 더 편을 많이 들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많이 아쉽죠. IoT의 그런 태도가 아쉽긴 한데 우리나라의 이런 대응 방식도 조금 저는 좀 국민적인 감정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런 좀 냉정한 국제적인 질서 속의 사회 속에서 조금은 세련되게 더 나갔어야 되지 않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에게는 아직 뭐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있다옵니다를 거는 순간 바로 무계기가 나오잖아요. 전범기가. 어떻게 보면 좀 재미를 우리가 그들한테 좀 재미있는 약간은 명분을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물론 일본의 태도가 워낙 좀 막 나가는 것 같고 물론 그래서 국제적인 룰리에 좀 안 맞는 게 분명한데 그대로 좀 우리나라의 이런 대응이 좀 아쉬워요. 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도 올림픽에 선수들을 보냈고 거기서도 선수촌을 운영하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뭐 태극기도 걸고 뭐 이런저런 거 막 걸었는데 그러니까 최근 것만 비교해놓고 봤을 때 리우 올림픽 때 선수촌에 걸어놓은 현수막은 이거였어요. 또 한 번의 도전, 우리는 대한민국. 그리고 런던 때는 그냥 팀 코리아 딱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이제 현수막 걸어놓은 거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왜 장소가 하필 도쿄 올림픽이고 도쿄 올림픽에서 이순신의 메시지가 들어가게 됐느냐라는 점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뭐 대한체육회에서도 엄청 생각을 했겠죠. 또 나름 또 국가에서 세금도 받는 기관인데 뭐 그런 점들을 고려해야 됐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왜 유독 다른 나라도 이런 문제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당사자니까 이런 이슈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왜 스포츠 현장에서 뭐 이런 문제들을 거론해가지고 뭐 세레머니를 펼친다던가 이런 걸 이제 그 뭐 역사 문제를 이제 축구장에서 이제 꺼낸다던가 이런 거 봤을 때 한 번쯤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개도님이 말씀해준 것처럼 이게 제국주의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 그 좀 강대국들이 만들어낸 판에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못하게 막아놓은 것이 아니냐. 그건 또 이제 역으로 이제 역으로 이제 피해를 받는 국가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역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제 나름 좀 잘 나가는 국가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시장에서 그런 스포츠 시장에서 이런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위치는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낼 여러 통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들어와서도 이런 문제들이 스포츠장에서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이나 학교 국가 외교관들이 해야 할 일들을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이나 응원단들이 이걸 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들 일 안 하고 전혀 이제 순수하게 응원하고 스포츠 운동해야 될 사람들한테 그 역할을 떠넘기는 거나 뭐 마찬가지는 아닐까라는 뭐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좀 공감이 갑니다. 사실 이 역사 문제나 이런 정치적 문제는 외교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국제적으로 국제사회 연대를 통해서 충분히 유엔이나 그런 데 계속 목소리를 내고 계속 다퉈야 할 문제인데 이거를 국가 지금 정부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해주고 하니까 스포츠나 문화 영역, 인간 영역에서 이걸 대리로 해주는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그 두 분의 말씀에는 좀 동의를 하기 어려운 게 그 정부는 사실 이런 부분이라고 할까요? 역사적인 감정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 대한민국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나라든지 사실은 뭐 국제 관계에서 뭐 군사적인 부분, 군사 안보, 경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안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그런 것들을 실리적으로 결국엔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실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외교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런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거는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국민국가에서는
이제 대중들의 감정인 거고, 대중들이 오히려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대리전이 왔는데, 이게 사실 대리전 양상이 아니고 그냥 대리전을 치르는 게 국민국가의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와 정부 간의 외교 채널에서는 이제 실리적인 문제들이 주로 논의가 되는 거고, 각 나라의 국내에서 국민국가에서 국민들을 교육하는 각자의 방법이 있는데, 그 교육이라는 거의 목적 자체가 이런 대리전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국민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국민 감정 대 감정으로 붙는 건데, 그러니까 국가는 국민들을 통해서 그거를 수행을 하는 거고, 근데 이건 정부 입장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실리적인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데, 뭐, 이 얘기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긴 안목에서 논의를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잠깐 이제 좀 넘어가자면, 근데 저는 이 한일 간의 이 국민 감정의 문제에서 한 10년, 2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미묘한 변화가 좀 감지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냐면,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되게 수세적이고 되게 약간 억울해하고 열받아 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일본이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아까 이제 저 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저 신에게는 뭐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구가 한국에서는 그냥 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일본 애들이 살짝 열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저 문구 자체를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막 우리가 그래 우리가 도쿄 월드컵에 갔으니까 일본 놈들을 이번에 다 쳐바르고 오자 이런 생각으로 달았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처음에. 근데 저기에 일본 애들은 굉장히 버튼이 눌린다는 거죠. 이게 조금 아까 이제 저기 수평님이 말했던 한국의 북한산, 위상이 북한산. 그런 정도 위상이 아니 북한산님 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국이 그런 정도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어떤 감정을 표출할 정도의 위상의 나라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실제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게, 음, 한국인들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서 먼저 반응이 튀어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강렬한 반응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일본 측에서 강한 반응이 먼저 튀어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오면서 점점 봤을 때. 뭐 우길기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이따 또 따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저는 조금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이제 한국인들이 사실 그 노제팬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막 심하게 일본에 대해서 뭔가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걸 별로 느끼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뭐 일본 니네가 뭐 그래 니넨 지질 대로 지져라 우리는 별로 니네 신경 쓸 그런 게 아니다 이런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들거든요, 요즘에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뭐, 제가 최근에 들었던 주변인의 발언을 빌리자면은, 교도님이 하신 말이랑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드디어 우리가 일본에게 종속돼 있던 이제 경제적 구조를 탈피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이제 경제를 뭐 이제 우리 스스로 이제 경제를 뭐 이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린 승리했다라고까지 막 이야기하시는 분도 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마인드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일본에 대하는 마인드 조금 더 뭔가 좀 물론 그 마인드 자체도 우리가 일본에서 끌려왔었던 그런 그 응어린 마음이 이제 확 이제 터진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여튼 그 응어리진 마음을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이제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단계는 왔다. 물론 아직 뭐 그 지루한 노제팬과 뭐 이런 이제 한일 갈등은 아직 결론 끝이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 인식에 변환이 왔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좀 노제팬 같은 경우에도 저는 되게 좀 부정적으로 봤던 입장이기는 한데 그 운동 자체를 보이콧하는 운동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봤던 입장이긴 한데 방금 전에 얘기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노제팬하고 보이콧 재팬을 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일본 것들을 소비를 해야만 되는 입장이 아니고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걔네를 경제적으로 구석탱이로 몰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경제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뒷받침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제팬 전과 이후를 조금 이제 계기로 삼아서 아까도 얘기를 했던 건데 하여간 옛날에는 일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어떤 눈높이 아니면은 오히려 한국이 좀 더 높은 눈높이에서 약간 내려다보는 정도의 느낌까지도 드는 특히 어떤 뭐 실제로 사실 일본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뭐 수치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민 감정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좀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게 보면은 왜 이게 뭐 지금 일본 얘기는 했지만 중국이랑도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 양쪽에는 동쪽으로는 이제 뭐 일본이 있고 서쪽은 중국이 있는데 어째 두 나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소위 말하는 강대국이라고는 할 수 있잖아요. 대국인데 그 양 대국 두 대국이 어떻게 보면 뭐 나름 뭐 작은 국가에 있는 한국을 두고 좀 대국적인 마인드를 좀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들이 요새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건 그쵸.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이거 우리 애는 아무것도 아닌데 먼저 발끈해줘가지고 또 문제가 격화됐다는 것도 그렇고 뭐 중국과 요새 갖고 있는 뭐 국민적인 뭐 문화 갈등도 그렇고 뭔가 이상하게 큰 나라들이 좀 마음을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요새.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의 수준이 확실히 높아지긴 한 것 같아요. 뭔가 경제적인 수준이나 문화적인 수준이 확실히 예전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 됐고, 그걸로 인해서 일본이나 중국에서 확실히 경계심을 느끼고 있는 것도 확실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발현된 것이 뭐 요즘 한중 관계 갈등이라든가 한일 관계 갈등으로 추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느냐의 문제. 물론 뭐 역사적인 문제에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식민지의 문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잘못이 분명히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런 동북공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이제 그것을 무조건 이제 그들의 잘못으로 일방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 이거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역사적인 갈등 구도를 좀 원만하게 잘 풀어가는 문제를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너무 감정적으로만 대응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좀더 너무 우리 그렇게 감정적이 된다면 이거는 절대 풀어질 수가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너 뭔가 저들 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그래도 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걸 유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그 뭐냐 요새 말하는 뭐 소위 국뽕이 차오를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생각보다 예상외로. 그럴까 예상외로 그렇네요. 예상외로. 의외죠, 뭔가. 너무 막 화내면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근데 뭐 물론 일본한테 조금 덜 그러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사실 저는 아까도 계속 얘기한 거지만, 근데 이제 다른 얘기인데 같은 맥락에서 요즘 현중이 엄청 세잖아요. 음, 근데 이 현중이 세지는 게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뭔가 안보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위협적인 존재가 돼서 국민들 사이에 협중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오히려 음, 이제 10년, 20년 전에 일본에 대해서 보았던 그런 식의 어떤 태도들이 중국으로 조금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조금 드는데 그러니까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한국이 그래도 아직은 많이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대적인 문화에 있어서 한국 국민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드 때문에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경제적인 위협이 되는 국가가 되어 국가이고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협중에 강화하고 국민들 사이에 협중에 강화하고도 분명히 관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사실 하치님이 말씀하신 그런 평화적인 방법의 해결이라는 게 과연 가능한 걸까? 이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 대국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참 풀기가 힘들어요. 이 이웃 나라들이 다 좀 그래서 한국이 핵무기를 한 120개쯤 가지고 뭔가 미국처럼 이렇게 GDP가 막 8만 달러씩 되고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평화로운 해결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드네요. 지정학적으로 해보면은 모르겠네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자강두천? 지금 우리는 이제 자강세천이죠. 자강세천. 자강세청. 그렇지. 얘기하다 든 생각인데 아까 전에 어 개, 누구야 개도님이 아니고 수평님이랑 하츠님이 이런 식으로 이제 체육 쪽에서 쓸데없이 감정 낭비하고 그런 정치적 중립을 애매한 형식으로든 뭐로든 간에 분명하든 간에 어기면서 힘을 낭비하는 거는 전략적으로 보나 아니면 뭐 장기적으로 보나 좋지 않은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되게 좀 실무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면은 저현수막을 거는 과정까지 들어가는데 청와대가 개입을 했거나 이랬을 린 당연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제한체육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실무진이 회의하고 높은 사람이 보고받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 결론이 왔을 텐데 반대로 말하면은 그 모든 회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말단 직원부터 최고위층 대한체육회 체육회 회장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저 걸개는 써도 된다라는
그런 공통된 감정이 크든 작든 간에 있었단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에휴 저런 거 그래도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아유 근데 뭐 위에서 쓰자니까 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이거는 꼭 써야 된다, 이거를 써가지고 응원 메시지를 불어 넣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층위는 다양하지만 어쨌든 공통되게 저 정도 써도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시 또 조금 더 역으로 환원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 국민들 대부분에게 반일 감정이란 거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녹아 있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공적인 기관이든 민간 차원이든 간에 저런 식으로 항상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계속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 좀 감정을 이렇게 억제를 하고 좀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수평님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이런 걸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해주고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은 반일 감정이란 게 국민 대다수한테 녹아 있는데 그 감정을 통제하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저런 형태의 문제는 늘상 당연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이 얘기를 지금 쭉 듣다 보니까. 음. 그 반일 네,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한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또 들긴 하네요. 1차적으로는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인 거고, 음, 음. 2차적으로는 뭐 오랜 국정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져 온 감정인 거죠. 우리의 모토 국정교육 반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누구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어쨌든 만약에 요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국정교육을 만약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일선 교사들에게 자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걸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음, 그렇게 해도 반일 교육은 지속될 것 같긴 하네요. 왜냐면 국민 그렇죠. 대다수한테 반일 감정은 녹아 있는 거니까. 음, 음. 저도 뭐 이렇게 아까 약간 일본 편을 드는 것 같이 뭐 말을 했지만 저도 사실 반의 감정 많습니다. 저도 일상적으로 녹아들어 있어서 그렇죠. 이런 기사 제일 먼저 올려준 게 우리 하치님이잖아요. 우리 소재 제일 먼저 그렇지. 올려준 게. 음, 사실 근본적인 해결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면 사실 이런 일이 문제될 게 없어요, 솔직히. 음, 일본이 지금 사과를 안 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당연히 생기는 거고, 반일 감정이 계속 남아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일본의 사과를 어떻게 끌어내느냐의 문제죠, 약간은. 그래서, 물론 뭐, 기등으로도 잘 안 됐지만, 일본의 지금 상황에서는 적반하장식으로 나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맞불 작전으로 나가면 과연 우리가 얻으려는 효과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기도 해서 아까 그런 말을 드린 겁니다. 근데 하치님은 우리가 대한민국일 거고, 음. 우리가 얻으려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실 때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이. 일본의 사과? 진정한 진정 어린 일본 사과? 정부의 사죄? 뭔가 사과. 근데 일본 정부가 진짜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70년, 80년 동안 이렇게 배워왔는데, 그 사과 진정한 사과라고 느껴질까요? 아직 우리가 뭐 그걸 바라보지 않았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다들 모르죠. 아직까지는. 아, 말려도 아니 뭐 어쨌든 그냥 저는 진심 어린 사과가 가능할 것 같지도 않고 걔들이 진심 어린 아, 사과를 한다고 한들 그게 정부 요인 중 한 명의 진심 어린 사과는 될 수 있지만 쟤들도 그렇게 80년 동안 교육을 받아왔는데 진짜 그게 그렇게 왜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국인들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적어도 좀 자기들의 그런 전쟁에 대한 책임을 왜곡이 뭐 죄송합니다 절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좀 객관적인 사실 그런 거는 좀 인정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길이 요원해 보이긴 하죠. 이게 어떻게 풀릴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그래도 골치 아픈 문제인 것 같아요. 어, 저는 뭔가 마무리로 가고 있는 느낌인데 우길기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우길기 관련된 논란이 한 뭐 많진 않지만 좀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의 양상이 있는데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인 것 같고 하나는 일본 정부나 일본 측에서 나오는 우길기에 대해서는 일본이 저렇게 아직도 전범의 상징을 쓰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국 쪽에서 일본의 무언가를 보고 이거 우길기 상징 아니냐 또는 한국 내에 어떤 사람을 친일파로 매도하기 위해서 이건 우길기 상징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억지로 우길기까지 마라 약간 이런 흐름도 하나 있잖아요. 음, 그게 무슨 우길기냐 이런 흐름? 그러니까 사실 이 원 중심에 있는 원의 방사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음, 음, 사실 굉장히 단순한 거잖아요. 이게 단순하죠. 뭔가 이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처럼 뭔가 명확한 것도 아니고 음, 음, 이건 딱 나치 문장은 딱 봤을 때 이건 나치 문장이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음, 음, 일본 그 선수단 유니폼 같은 것들 보면 음, 이게 우길기 상징을 선수단 유니폼에 박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사들을 봤을 때 몇 가지 봤는데 이게 명확하게 우길기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음, 그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한 가지, 일본이 주장하는 건데, 이 우길기 형상을 자기들은 오래전부터 써왔다는 거예요. 전통시대부터. 음, 그러면 이게 전범기라고 한국에선 주장을 하지만, 과연 이게 금지가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라는 부분이 저는 조금 의아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전범기라고 보고 싶은 건 우리 마음인데, 그렇다고 저게 우리가 IOC에 저거 전범기니까 못 쓰게 해줘라고 했을 때, 아, 근데 우리가 판단하기에 저건 오길기가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할 말은 없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거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부분이 저는 항상 이 오길기 관련된 논란들을 볼 때마다 좀 드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혹시 오길기 관련된 내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그 우길기가 되게 일반적인 저거 패턴이다라는 얘기에서 뭐 한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만화를 하잖아요. 그 예전에 어떤 출판사랑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저게 만화에선 되게 흔히 쓰이는 패턴이거든요.
중앙에 원이 있고 이렇게 쫙 뭐 약간 강조 효과예요. 주인공이 짜잔 하고 나타나거나 할 때 이렇게 촥촥촥 퍼지는 건데 그 패턴은 절대 쓰지 말아달라고 이제 요청이 따로 들어왔어요. 왜냐면 우길기를 연상시킨다. 그래가지고 굵기가 문제인가 보다라고 해서 그 저 선의 굵기를 조금 더 얇게 조정해서 가져갔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길기를 연상시킨다. 그리고 이게 괜히 말이 나올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결국 그 패턴을 쓰지 않고 다른 강조 패턴으로 바꿔서 이제 만화를 그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저 우길기 논란에 있어서 일본이 항상 주장하는 게 아까 개도님이 정확히 말해줬지만 저 일반적인 패턴이다. 이거 하고 그 두 번째는 우리는 이거 굉장히 옛날부터 썼다. 오래전부터 쓴 문양이다. 라는 거 이제 두 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볼 때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우길기를 쓸 때는 또 명확한 의도를 갖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죠. 우익단체가 지금 여기 사진에도 정확히 나오지만 우익단체가 우길기를 갖고 와가지고 굳이 한국 선수촌 앞에서 저걸 이렇게 딱 들고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만약에 인터뷰를 할 때 저 우익단체가 이거 그냥 전통 문양이고 일반적인 패턴의 깃발을 갖고 와서 흔든 것 뿐이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라고 했을 때는 또 그게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개도님이 말한 것처럼 되게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래서 사실 뭐 입장 정리가 지금 딱 정확히 된 건 아니어서 약간 중언부언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이런 패턴이 들어간 걸 보면은 약간 노이로제 반응을 보이는 거는 있는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반일 감정 약간 그런 거랑 연관이 되어 있겠죠, 이런 거는. 결국에는 돈을 쓴 만큼 들어주는 것 같아요. 돈을 쓴 만큼. 우리가 돈 잘 쓰면은 우리 말 들어주고, 우리가 돈 적당히 쓰면은 잘 안 들어주고. 미국이나 뭐 서구권에서는 뭐 이제 보편적으로 쓰이는 문양이라고도 하고, 아시안계를 묘사할 때, 아시아 선수 특히 이제 일본 쪽 사람을 묘사할 때 있어가지고 가장 흔하고 멋있다라고 생각하고 쓰는 문양인 건 한 가지 좀 확실하고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제가 뭐 WWE를 즐겨보긴 하지만 WWE에서 이제 아시아계 선수 특히 이제 일본계 선수가 나올 때 이 우길 문양을 잘 활용을 했어요. 옷이라던가 이제 뭐 선수 등장할 때 뭐 배경 화면이라던가. 근데 이제 한국에서 한 2017년도부터인가? 근데 한국에서도 WWE를 생중계하게 되고 라이브로 아침 시간에 라이브를 하게 되고 그 방송이라던가 교류를 좀 더 확대가 되고 나니까 이 전범기라던가 우길기 전범기에 대한 이제 피드백이 이제 WWE에서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이제 목소리가 나와도 이제 소용이 없었는데 이제 한국과의 정식으로 이제 비즈니스가 되다 보니까 한국 측에서 이 선수가 하는 거는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 수정해서 새로 만들어가지고 보내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이제 여러 민간 외교 차원에서 뭐 활동을 하고 있지만 민간 외교는 어쨌든 영향은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제 머니 파워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뭐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예를 봤을 때 우리가 쓴 만큼 들어준다. 나는 것 같았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박은 노제팬 운동 있기 전까지 노제팬 운동 있기 전까지 우리가 일본에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주고 있지 않았나요? 돈 쓴 만큼 안 들어준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는 안 들어주는데 결국엔 우리가 말하는 제 3자가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해 주느냐 문제인데. 서구권. 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결국엔 서구권에서 계속 쓴다 그러면은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저도 이 문제 저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이 문장이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썼던 사람이고. 모두의 그림 네, 노트에 하나쯤 있지 않을까. 가장 우대기가 그리기 쉬운 패턴이어서. 우대기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북한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이걸 지극히 정치적으로 분명히 이용한다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상징, 일본 국가의 상징은 사실 우대기 말고도 일장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일장기. 그걸 펴고 뭐 애국 뭐 국민적인 감정이 있을 때 그걸 흔들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혀만 드러낸다거나 뭔가 국가적인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특히 대외적인 행사가 있을 때 일장기보다는 좀 이렇게 무게기를 펴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러니 그게 또 주변 그걸 또 자극을 하니까 좀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저는 일본 잘못일 거예요. 이거를 뭐 무늬도 예쁘고 그냥 보편적인 패턴으로 쓰려면은 사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 정부가 계속 정치적으로 쓰이고 자극하는 주변국을 자극할 때마다 이걸 꺼내 드니까 사실 일본도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솔직히 멋있긴 멋있어요. 이게 막 갑자기? 그가 굉장히 뭔가 확 눈에 띄잖아요. 디자인적으로 엄청 단순하고 강렬해서 효과가 뛰어나긴 한데 하지만 이런 디자인조차 쓰기 위험하게 만든 게 바로 일본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 일본이 제대로 그렇게 정당한 명분을 사용하는 데 쓰려면 군국주의에 대한 사과가 꼭 필요하긴 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아마 저거는 군국주의에 대해서 사과를 해도 쓰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네.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이 사과한다고 해서 나치 문양 쓰진 않잖아요. 그렇긴 하죠. 물론 조금 역사적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그 하켄크로이츠랑 저 우길기는 만자 있긴 하잖아요. 불교 문양. 아무래도 우길기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다룰 일이 분명히 또 아마 있지 않을까 있겠죠. 싶습니다. 예,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예. 우길기 논란은 아마 계속 나올 게 분명하니까. 네. 그럼 우리 시간이 많이 되는데 저는 결코 우길기를 옹호한 건 아닙니다. 디자인적으로는 괜찮지만 거기에 함의된 내용이
지극히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치, 그치.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일단 올림픽 응원 문구에 대한 얘기는 요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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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감사합니다. 공유 중재를 할게요. 네. 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같이 쭉 한번 봤는데 예상외로 논의의 주된 흐름이 생각보다 한국의 국력이 많이 성장해서 저런 응원 문구에 과민 반응하는 일본이 이해가 안 된다. 약간 요런 분위기로 간 것 같거든요. 전체적인 논조가 약간 그래서 되게 좀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던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한일 관계 문제는 어쨌든 역사 문제에서는 항상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도 차차 여러 번 다룰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때마다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한번 진행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래도 어쨌든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을 거두면 좋겠다라는 또 마음이 드네요. 역시 국뽕이 없을 수가 없네요. 근데 아마 일본이 좋은 성적을 내겠죠, 근데 도쿄올림픽이니까.